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석사과정 조교원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스탠포드의 CS224N 8강 머신 트랜슬레이션 시퀀스 투 시퀀스 앤 어텐션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게 되면은 발표 순서는 기계 번역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statistical machine translation, 그리고 neural machine translation, 그리고 마지막으로 attention에 대해서 차례대로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렇게 총 세 가지인데요. 이번 강의는 여러 NLP 태스크 중에서 지금까지도 가장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문제인 기계 번역 문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이 기계 번역 분야의 성능을 급격히 증가시킨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 구조와 어텐션 기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강의입니다. 기계 번역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간략히 살펴보면은, 기계 번역은 이제 1950년대부터 연구되어 왔습니다. 이 당시에 개발된 기계 번역 시스템은 주로 이제 바이링구얼 딕셔너리를 활용한 룰 베이스드의 번역 시스템이었는데요. 당시가 이제 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주로 러시아어를 영어로 번역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었습니다. 이후 90년대부터 2010년 초반까지는 서로 다른 두 언어의 패러럴 데이터로부터 확률 모델을 구축해서 번역을 하는 Statistical Machine Translation이 주를 이루었으며, 2014년 이후 현재까지는 뉴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기계 번역을 시도하는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이 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먼저 Statistical Machine Translation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MT는 주어진 패러럴한 데이터로부터 확률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프랑스어 문장을 영어 문장으로 번역하는 것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풀고 싶은 문제는 프랑스어 문장 F가 주어졌을 때 가장 번역이 잘 된 문장 E가 영어 문장 E가 나올 확률을 최대화하는 이 영어 문장 E를 찾는 것입니다. 이 식에 대해서 베이즈 룰을 적용을 하면은 아래와 같이 표현이 가능하고, 이 아래식의 결과값은 두 개의 개별적으로 학습되는 모델을 통해 구할 수 있는데요. 먼저 PF 바이는 트랜슬레이션 모델이라고도 하며, 이 모델은 단어와 구가 어떻게 번역되어야 할지를 모델링하게 되는 부분으로 이 서로 다른 두 언어의 패러럴한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P2는 영어 문장만으로 학습한 랭귀지 모델을 통해서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 랭귀지 모델 부분은 어떻게 좋은 영어 문장을 생성할지를 모델링하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SMT는 이 두 개의 모델을 잘 학습을 시키면 되는 부분인데, 랭귀지 모델을 학습하는 것은 이 랭귀지 모델을 학습하는 것은 지난 세미나 발표 때 나왔던 내용이고, 이번 발표 때는 트랜슬레이션 모델의 아웃풋에 해당하는 PF 바이를 어떻게 구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트랜슬레이션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패러럴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아래 예시와 같이 영어 문장과 이에 대응되는 한국어 데이터가 같이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패러럴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가 충분히 있어야지만 제대로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럼 일단 뭐 이렇게 패러럴 데이터가 충분히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다시 돌아와서 트랜슬레이션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얼라이먼트를 학습해야 한다고 합니다. 얼라이먼트는 소스 언어 문장과 타겟 언어 문장 페어에서 일치하는 단어 또는 구를 찾아서 짝을 지어주는 작업인데요. 얼라이먼트 학습을 같이 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아래와 같이 식을 변형을 하고, 이 문제에서 베스트 A와 E를 찾기 위해서 EM 알고리즘 등을 통해서 찾는 방식으로 얼라이먼트를 학습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이번 강의에서는 주로 이제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스태티스티컬 머신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진 않았고 아래에 링크 걸어드린 페이퍼를 보시게 되면은 자세하게 Statistical Machine Translation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으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면 얼라이먼트를 학습하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 얼라이먼트를 학습하는 것은 얼라이먼트가 매우 복잡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이제 하나하나 사례를 살펴보면은 어떤 단어의 경우에는 이렇게 대응되는 타겟 소스 단어의 어떤 단어가 타겟 언어에서는 대응되는 단어가 없을 수도 있고 어떤 단어의 경우에는 소스 언어에서는 여러 개의 단어로 분리되어 있던 것이 타겟 언어에서는 한 개의 단어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단어는 소스 언어에서는 한 개의 단어로 표현이 되는데 타겟 언어에서는 여러 개의 단어로 결합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단어를 이제 강의에서는 fertile word라고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특정 단어는 매우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어서 타겟 언어로 변환을 할 때 상당히 많은 단어와 한 번에 대응되는 경우가 있는데 프랑스어 엔탈티 같은 경우에는 이 파이를 가지고 때리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영어 문장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은 대응 단어가 him with a pie 이렇게 총 4개의 단어와 얼라이먼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렇게 또 프레이즈 레벨에서는 매니 투 매니의 얼라이먼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얼라이먼트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기존의 SMT 연구들은 주로 이 얼라이먼트를 어떻게 학습할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랭귀지 모델과 트랜스레이션 모델을 뭐 앞서 말씀드린 뭐 EM 알고리즘이나 얼라이먼트를 잘 학습을 해서 각각 잘 학습을 시켰다고 할 때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문장이 베스트 영어 문장인지에 대해서 찾는 부분인 아그맥스 부분이 있는데요. 이 과정을 찾는 부분을 디코딩이라고 합니다. 모든 가능한 영어 문장 이해에 대해서 확률을 계산하는 것은 사실 매우 계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빔 서치나 뭐 이런 휴리스틱한 검색 알고리즘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디코딩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이 SMT 방식이 지금까지 간략하게만 좀 말씀드렸어도 되게 복잡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단점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먼저 어, 매우 복잡한 구조와 여러 개의 서브 컴포넌트들로 분리되어 디자인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피처 엔지니어링이 많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사람의 노력이 되게 많이 들어간다는 점을 SMT 모델의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한계점들을 인공신경망 기반의 기계 번역인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 방식으로 풀게 되면은 많이 해결을 할 수 있는데요. 이 NMT 방식은 여러 개의 서브 컴포넌트로 분리하여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뉴럴넷 모델을 엔드투엔드로 학습시켜서 기계 번역을 시도합니다.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은 2014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연구되어서 현재는 이제 뭐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기업에서도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 기반의 번역기를 차용하고 있습니다. 이 NMT 모델은 기본적으로 인코더, 디코더 이렇게 두 개의 RNN 이어붙인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기본 형태로 사용을 합니다. 또한 기존 SMT 모델에 비해서 매우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해당 모델의 구조를 간략히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가장 눈에 띄는 점이 이 인코더 RNN 파트와 디코더 RNN 파트 이렇게 두 개의 RNN이 연결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인데요. 먼저 인코더는 소스 센텐스에 이 콘텍스트 정보를 RNN 네트워크를 거치면서 요약하게 됩니다. 이렇게 요약된 정보는 인코더의 last hidden state의
모이게 되고 이 last hidden state를 디코더로 전달을 하게 됨으로써 디코더의 initial hidden state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디코더에서는 인코더로부터 전달받은 컨텍스트 요약 정보를 기반으로 타겟 센텐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디코더 RNN은 이런 점에서 컨디셔널 랭귀지 모델의 한 종류로 볼 수 있으며 또 이 y/x를 다이렉트로 계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은 이렇게 인코더 RNN 인코더와 디코더가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최적화가 되게 됩니다. 가운데 그림과 같이 엔드 투 엔드로 백프로파게이션이 이루어지게 되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시퀀스 투 시퀀스 학습 과정에서 한 가지 고려할 부분 중에 티처 포싱이 있습니다. 모델 학습 단계에서 실제 정답 데이터를 사용할 비율을 정해주는 하이퍼 파라미터인데요. 초기에 잘못 생성한 단어로 인해서 계속해서 잘못된 문장이 생성되고 이로 인해서 학습이 잘 안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높게 설정할수록 빠른 학습이 가능하게 되지만 학습 데이터에 또 오버피팅 되는 문제 또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티처 포싱 레이쇼를 적절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퍼런스 단계에서는 티처 포싱 레이쇼를 0으로 설정해서 모델이 생성한 단어만으로 다음 단어를 추측하게 됩니다. 이런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은 기계 번역을 위해서만 사용 가능한 건 아닌데요. 다른 여러 NLP 문제를 푸는데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롱 텍스트를 인코더에서 받아서 쇼트 텍스트로 디코더에서 생성을 하게 되면은 서머라이제이션 문제 같은 것도 풀 수 있고요. 다이얼로그 시스템이나 파싱 그리고 코드 제너레이션 부분 문제를 푸는데도 사용 가능한 모델 구조입니다. 앞서 SMT에서도 살짝 언급드렸지만 디코딩 단계에서는 휴리스틱한 서치 알고리즘이 사용됩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먼저 이그저스티브 서치 디코딩은 모든 가능한 조합의 문장을 전부 생성하고 이 중 가장 확률이 높은 문장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매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다른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쉽게 사용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리디 서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매 스텝마다 가장 확률이 높은 다음 단어를 선택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인데요. 이 방법만으로도 꽤 괜찮은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디 알고리즘이 항상 이렇게 최적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좀 아깝게 확률이 조금 낮아서 탈락되는 좋은 문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거의 이 머신 트랜슬레이션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디코딩 단계에서 주로 사용되는 그 디코딩 방식이 빔 서치를 활용한 디코딩입니다. 이 빔 서치를 활용한 디코딩 방식은 매 스텝마다 가장 확률이 높은 K개의 단어를 선택하고 그 다음 스텝의 단어들의 확률을 예측합니다. 이후 이제 K 곱하기 V개의 후보군 중에서 또다시 확률이 높은 K개의 후보군만을 선택하고 나머지 단어는 제거를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K제곱계의 후보군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K개 후보군만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빔서치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빔서치 또한 항상 최적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그저스티브 서치보다 효율적인 방식이고 또 그리디 서치가 놓칠 수 있는 더 나은 후보군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로만 설명을 드렸어서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림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각각의 서치 알고리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디 서치부터 살펴보게 되면은 나는 너를 사랑해라는 한국어 문장을 영어로 번역하는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코더의 last hidden state인 x와 디코더의 인풋으로 스타트 토큰이 들어왔을 때 다음 단어로 올 단어들에 대해서 로그 프로버빌리티를 계산합니다. 이 파란색 숫자는 로그 프로버빌리티이기 때문에 모두 음수값을 가지고 0에 가까운 값일수록 좋은 값입니다. 이렇게 구한 로그 프로버빌리티를 기반으로 스코어 값이 가장 높은 단어만을 K개의 단어만을
네, 죄송합니다. 그리디 서치기 때문에 K개의 단어만이 아니라 가장 높은 스코어를 가진 단어만을 선택하고 나머지 단어는 제거합니다. 이런 방식을 최종적으로 엔드 토큰이 출력될 때까지 계속해서 해당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그리디 서치 알고리즘을 적용한 어, 머신 트랜슬레이션에서의 디코딩 방식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빔 서치 알고리즘을 적용한 디코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빔 서치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그리디 알고리즘을 적용했을 때와는 달리 어, 그리디 알고리즘을 적용했을 때와 똑같이 현재 스텝에서의 모든 단어들의 스코어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스코어가 가장 높은 K개의 단어를 선택하고, 네, 이 경우에서는 예시를 위해서 이제 빔 사이즈를 2로 넣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확률이 높은 두 개의 단어만을 선택했습니다. 네, 나머지 단어는 모두 제거를 하고 여기서 이제 어, 선택된 두 개의 단어 I와 U에 대해서 다음 스텝의 단어들에 대한 모든 스코어를 계산한 후 스코어가 가장 높은 단어 두 개만을 남기고 모두 제거합니다. 최종적으로 이 K 제곱계인 4개만큼의 후보군 중에서 다시 한번 확률이 높은 두 개를 선택하고 앞의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네, 이게 제가 만든 예시라서 예시가 별로 좋진 않지만 그리디 알고리즘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스코어가 높은 I 쪽으로만 계속해서 진행이 됐었는데 빔 서치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U 쪽으로도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번역문이 생성이 될 수 있고 그 중에서 더 좋은 번역문이 나올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본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의 장단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일단 기존 스태티스티컬 머신 트랜슬레이션 대비 좋은 성능을 보여주며 단일 모델로 엔드투엔드로 최적화하기 때문에 하위 구성 모델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최적화를 할 필요가 없고 이로 인해서 이제 인간의 엔지니어링 노력이 상대적으로 적게 요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단점으로는 뉴럴넷 기반 모델이기 때문에 모델의 동작 원리에 대해 해석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때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디버깅 하는 것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특정 규칙이나 가이드라인을 번역에 쉽게 적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컨트롤하기 힘들다는 단점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또 이제 이때까지 기계 번역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살펴보았는데, 이 기계 번역의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매저로 자주 사용되는 것이 바로 블루 스코어입니다. 이 스코어는 모델이 생성한 번역문과 사람이 작성한 번역문의 유사도를 계산하는 방식인데요. 정성적으로 더 좋은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블루 스코어가 더 낮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매저라고 판단이 됩니다. 때문에 이 매저를 너무 맹신하는 것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래 그림은 저희 연구실의 김동화 박사과정의 블로그 정리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매우 잘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세한 그 프로세스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접속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정리해보면은 기계 번역은 뭐 예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분- 발전하고 있는 분야지만 아직까지 어려운 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웃 오브 보캐블러리 문제가 있고요. 또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의 도메인 미스매치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긴 텍스트의 컨텍스트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도 있고, 롤 리소스 랭귀지 페어 문제나 어, 이 젠더나 인종에 대한 바이어스 등이 낄 수도 있다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 우측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소스 언어 문장에서는 성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번역된 문장에서는 간호사를 일하는 사람의 주어를 여성으로 또 프로그래머로 일하는 사람의 주어를 남성으로 번역한 사례가 있음을 볼 때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계속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지금부터 어텐션 기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텐데
이 어텐션 기법은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과 같이 사용을 해서 또 한 번의 큰 성능을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에서 가져오게 한 기법입니다. 기존의 바닐라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은 소스 센텐스에 대해서 포착한 모든 정보를 인코더의 라스트 히든 스테이트에서 디코더로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이는 이 인포메이션 바틀넥을 일으킬 수 있다고 강의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텐션 기법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바틀넥 프로블럼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고, 또 어텐션 기법은 기본적으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 구조와 매우 궁합이 잘 맞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디코더의 매 스텝마다 소스 센텐스의 특정 부분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 코드와 직접적인 연결을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텐션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살펴보게 되면, 먼저 인코더 먼저 이제 현재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를 인코더의 모든 히든 스테이트와의 닷 프로덕트를 통해서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변형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 강의에서는 이 베이직 닷 프로덕트 어텐션을 통해서 어텐션 스코어를 구하는 것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모든 히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닷 프로덕트를 통해서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 계산된 어텐션 스코어들에 대해서 소프트맥스 연산을 취해서 현재 스텝에서의 어텐션의 확률 분포를 구합니다. 네, 이 현재 어텐션 디스트리뷰션을 보면은 다음 스텝의 단어를 생성하기 위해서 인코더의 첫 번째 단어 인풋인 1에 대해서 많은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저희가 뭐 정답을 미리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보면은 프랑스어의 1은 영어의 he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저희가 번역해야 할 he me with a pie라는 문장을 생성할 때 1이라는 주어가 he라는 단어가 예측되기 위해서는 인코더의 1이라는 단어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소프트맥스 값과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 값의 웨이티드 썸을 통해서 현재 스텝에서의 어텐션 아웃풋 벡터인 AT를 구합니다. 네, 이렇게 구한 AT를 현재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인 ST와 컨캣한 벡터를 이용해서 y hat i를 구하는 방식으로 어텐션을 적용하게 하면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계속해서 디코더의 마지막 인풋까지 하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래와 같이 이전 스텝의 어텐션 벡터를 현재 스텝의 디코더 인풋과 컨캣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텐션 기법을 적용하는 것의 장점은 일단 성능이 상당히 향상이 되었고, 앞서 말씀드렸던 바틀넥 프로블럼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 멀리 떨어진 히든 스테이트 간의 지름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를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모델의 결과물에 대해서 약간의 해석 가능성을 제공해 줄 수가 있는데요. 우측 그림과 같이 소프트한 얼라이먼트를 별도로 학습시키지 않고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어텐션 기법은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 구조 이외에 다른 모델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너럴한 어텐션의 데피니션은 쿼리 벡터와 밸류 벡터들이 주어졌을 때 쿼리에 기반의 밸류들의 웨이티드 썸을 계산하는 기법이라고 강의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방금 설명드렸던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 구조에서는 쿼리가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가 되고 밸류 벡터들이 이제 모든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들이 됩니다.
이 웨이티드 썸을 구하는 것이 밸류들이 포함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셀렉티브 서머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성이 갖춰진 모든 딥러닝 문제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8강 머신 트랜슬레이션 시퀀스 투 시퀀스 어텐션 강의에 대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